안녕하십니까. 임상 추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왜 임상 추론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왜 임상 추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진단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또는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여기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리치료사는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단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다 옳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임상추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임상추론을 공부한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왜 임상추론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임상추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추론에 대해서는 책에 한 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크 존슨 교수님께서 쓰신 Clinical Reasoning in Musculoskeletal Practice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도 번안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크 존슨 선생님께서는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에서 교수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때 기술 석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술 석사 과정에 매니저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강의 내용이 바로 이런 클리니컬 리저닝 앤 머스큘러 스켈레탈 프랙티스를 가지고 강의를 조금 할 거고, 여기에 제가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클리니컬 리저닝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메이킹 디시전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도 한식을 먹을지 중식을 먹을지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먹건 아니면은 비빔밥을 먹건 이러한 결정은 여러분에 한해서만 결정이 내려지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러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클리니컬 리저닝을 한다고 손치면 환자를 어떤 질환의 범주 안에 넣을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클리니컬 리저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리저닝을 또 다른 말로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싱킹이라 하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인간이란 존재는 크리티컬 싱킹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사람은 정말 이성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닥 이성적이지 않고 아주 감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분이 또 한 분이 계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바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쓴 데니엘 카네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상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심리가 경제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 우리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스템 1은 빠른 생각, 시스템 2는 느린 생각, 그리고 시스템 1은 무의식의 세계이고 시스템 2는 의식의 세계이다. 그리고 시스템 1은 그러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고, 시스템 2는 에너지가 필요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인간은 시스템 1에 극단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쓰기 싫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흔히 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인상과 직감.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또는 타인을 볼 때 직감과 첫인상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캐니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류는 불충분한 정보 그리고 추가적인 숙고 부족에 기반을 한 빠른 첫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망이와 공은 1달러 10센트이다. 방망이는 공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공은 얼마인가? 자, 답을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센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만 10센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5센트가 됩니다. 50%의 하버드생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이야기를 했고, MIT나 그 밖에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50% 이상의 오답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명성이 있다라는 대학교에서도 80%의 학생이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쉽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존슨 교수님께서는 근골격계 임상 추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감에 의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감에 의한 평가를 하고 우리가 프라이밍 효과 때문에 계속 이러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명들은 사실은 본인에게는 괜찮지만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프라이밍 효과라는 것입니다.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 진단 의뢰서에서 제공된 진단, 영상 결과, 최근의 논문 또는 최근에 들었던 강좌의 영향을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MRI나 CT를 보고 이 CT와 MRI 때문에 이 사람이 병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논문이나 최근에 들었던 강좌에서 어떤 테크닉을 배웠다면 그 환자를 그 테크닉에 끼워서 치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망치를 주면 아이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망치질을 가르치면 아이는 망치질을 계속합니다. 못이 있는 곳은 다 망치질하고, 심지어 못이 없는 튀어나온 것도 못으로 생각하고 망치질을 합니다. 이렇게 망치질을 계속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는 것이 바로 프라이밍 효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환자를 대상으로 망치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 외에 마크 존슨 교수님께서는 외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편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밍 효과를 포함해서 확증 편향, 기억 편향, 대표성 과대평가, 보수성 또는 고착성이라는 편향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증거를 제시해도 이 보수성과 고착성에 빠져서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인상과 빠른 사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질 높은 연습을 통해서 숙련되게 활용하는 것이 편향과 흔한 오류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인상이나 빠른 사고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보량이 많아야 된다. 이 정보량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난리지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향과 흔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뒤돌아보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기,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그 생각에 가는 생각에서는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다. 당신은 보는 것만 본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라고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크 존슨 교수님께서는 4가지 범주에서 꼭 우리가 크리티컬 리저닝을 실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포세시스 오리엔티드입니다. 이 하이포세시스 오리엔티드라는 것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꼭 거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주를 나누어야 되고, 이 범주를 나눈다는 것은 카테고리를 형성해라는 거죠. 이 카테고리를,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클리니컬 리저닝을 공부하면서 이 범주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얼렉틱입니다. 변증법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가설을 설정할 때. 이 가설이 만약에 내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혹시 반대되는 개념이 있지는 않을까? 반대되는 것이 개념이 있다면 여기와 정말로 반대되는 것인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을 도출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직종에 일하시는 분,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라든지 아니면 후배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가설을 설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설을 설정했더라도 혹시나 이 가설이 틀리지는 않는지, 이 가설 속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데 이 매니지먼트가 혹시 틀린 매니지먼트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덤 그랜트는 Think Again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직업 차원의 일이 아니다. 마음가짐의 틀이 중요하다. 즉, 설교하고 범죄 사실을 따지고 정치 공작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의 문제이다. 진실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과학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골치 아픈 클리니컬 리저닝을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세계에서 린치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린치핀이란 말은 바퀴에 끼는 그 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퀴는 계속 달아서 새로 끼워서 바꿀 수 있지만 린치핀은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을 린치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추론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